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입장 그대로 변함 없으신가요? 파리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검찰 대응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검찰이 간간히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사가 정치판과 야당 탄압으로 발생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귀국한 이유도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거고 꼭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귀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야당 탄압으로 보시나요? 정부 탄압으로 보시나요? 지금 그 방법 바로 불러드릴게요. 현장이 좀 소란스러워서 송 전 대표 목소리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이 조금 놓치긴 했습니다만 송 전 대표의 입장을 잠깐만 정리해보면 귀국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기존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 또 귀국길에 올랐을 당시의 입장과 비슷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을 했으니까 상황을 파악하겠다. 자신이 모르는 상황도 많다고 했고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는 입장과 함께 추가 입장도 있었죠. 네, 지금 국내에서 도피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 당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하는 시각이 있어서 조기 귀국을 결심을 했고 종합적으로는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지금 공항을 떠났습니다. 네, 앞서 이 파리 경영대학 방문 교수로 파리에 있던 송영길 전 대표. 애초에는 7월에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전국을 휩쓴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귀국이 앞당겨졌고 조금 전 3시 한 20분쯤에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을 했고 이에 앞서 당내 조기 귀국 압박이 거세지자 토요일 날 현지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른 귀국 의사를 밝혔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조금 전 여러분과 함께 기자회견
모습도 기자들과 질문과 답변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을 향해서 주변을 돌기보다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검찰은 일단은 기존의 시간표대로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장 소환해라 이런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 한국에 도착을 했고 자신의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도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어서 조기 귀국을 결심했다는 입장까지 들으셨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손효정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조금 전 귀국을 했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죠? 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쯤 프랑스 파리를 떠난 송영길 전 대표 오후 3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는 조금 전 입국장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인정을 하거나 솔직하게 대답을 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리에 간 것도 여러 오해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 측과 공식 계약을 통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가 탑승한 비행기에 YTN 취재진이 동승했지만 공식적인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곧바로 서울 송파구의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에 오니 감회가 새롭고 가족부터 보고 싶다며 심정을 드러냈지만 아직 공개 일정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탈당한 상태라며 부정적인 기류로 답했습니다. 애초 송 전 대표는 파리 경영대학의 방문 교수로 초청돼 오는 7월까지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YTN 취재진에게 송 전 대표와 기자회견 직전 통화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토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환영하며 추가 입장 표명을 지켜보겠다는 민주당 지도부도 송 전 대표와 직접 만나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사태 파악을 위해 양측이 접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 속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많다고 했고 주변을 돌기보다 검찰을 향해서 당장 소환해달라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도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어 조기 귀국을 결심했다는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엔 국회 분위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탈당 기자회견 마치고 이렇게 바로 귀국길에 오른 송 전 대표 대응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돈봉투 의혹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송 전 대표 탈당을 임시 탈당이라고 깎아내리고 돈봉투 의혹은 집단 범죄라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공항에서 송 전 대표가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에서 진행한 탈당 기자회견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를 두고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언급했던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송 전 대표의 탈당 결심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무겁게 본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떤 책임이 있던 사람으로서 탈당해서 증명을 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것은 본인이 가져왔던 데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비주류인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을 모르는 일이라고 한 것에 납득을 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탈당했더라도 돈봉투 의혹은 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다며 한숨 돌릴 때가 아니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과 책임이 핵심인데 그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뭐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당내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송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탈당하거나 거취와 관련한 조치를 당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인 오후 4시부터 고위 전략회의를 열어서 송 전 대표 귀국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맹공을 이어가고 있죠. 네, 갈수록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핵심은 외면하고 감성에만 호소한 파리 심파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송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도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때 민영배 의원 탈당에 빗대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자신으로 인해 집안에 불이 났는데 홀로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송 전 대표의 모습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책임한 생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하는 것은 물론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가시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송 전 대표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녹취록에 비춰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국민 분노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회의원 한둘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라며 한두 사람 탈당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검찰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자진 귀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송 전 대표, 당장 소환해달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일단 기존의 시간표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검찰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비롯해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했던 9명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뿐만 아니라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상입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성격상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소환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회 의원이 오늘 오전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검찰 조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를 소환한다고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당장 소환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돈봉투 공여자들과 또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송 전 대표의 지시나 개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순위는 전당대회 당시 금품 살포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강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강 회장이 공범들과 연락하며 회유를 시도하고 또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이 전당대회 당시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이 구체적이고 탄탄한 데다가 관련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했고 검찰에서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했더라도 검찰은 일단 핵심 피의자인 강 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직 의원들로 수사 범위를 넓힌 뒤에나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 동안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정상회담과 미의회 연설, 또 각종 경제 일정까지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성과를 얻어낼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일정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부터 30일 귀국하기까지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에 20가지 넘는 행사를 숨가쁘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는데요. 현지 시각 25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한미 첨단 산업 포럼과 나사 우주센터 방문 등 경제 관련 일정에 이어 저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한국전쟁 기념비를 함께 찾은 뒤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미국 방문 사흘째 26일 일정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핵 안보 문제, 경제 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텐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은 환영식부터 회견까지 모두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27일엔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영어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30에서 40분가량으로 이 역시 생중계됩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28일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과 투자 상담 등 경제 일정이 이어지고 하버드대에선 윤 대통령이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대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핵 문제, 경제, 또 우크라이나까지 굵직한 현안이 많아서 어깨가 무거운 이번 정상회담. 자, 그런데 국빈 방미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뤄진 정상회담의 답방이 11개월 만에 성사된 것인데요. 특히 올해가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된 지 70년, 한미동맹 70주년의 해인 만큼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치동맹, 안보동맹, 기술동맹까지 이번 방미의 모든 일정이 3가지 키워드로 수렴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치동맹은 보훈 관련 일정으로 6.25 전쟁 때 미군 참전 용사들에게 태극 무공훈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일정 등이 있을 예정이고요. 안보동맹은 대북 대응이 가장 큰 현안으로 한미 간 확장 억제 구체화 방안이 회담 이후 선언으로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기술동맹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말하는데 122명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가운데 한미 우주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인플레 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며 일본과 해빙 모드를 만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번 방미에서 우리 측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받아오느냐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권남기 기자가 5박 7일 일정과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까지 소개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전날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이 돼 미국 언론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5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부터 다음 날 국빈 만찬까지 한미 정상이 함께할 일정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국빈 만찬 준비를 위해 한국계 셰프를 특별 초청하고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entertainment, guests will enjoy musical selection by Broadway stars Norm Lewis, Leah Solinger, and Jessica Vosk. 로이터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해구상 가동에 한국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만나는 25일 재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에 맞춰 동영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는 관측입니다. As a government employee, federal law prohibits me from discussing campaign-related topics from this podium. So I will be following that law. 만약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가 출마 선언 뒤 첫 공식석상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우크라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 안보와 경제 협력 사안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추가 조치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대중의 기대와 확장 억제 약속의 현실을 모두 충족할 만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내용은 한현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핵 어뢰에 이어 기습 타격이 가능한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을 위한 절차까지 마련하며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이번 한미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불리는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그보다 더 강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공동기획과 공동실행 등 협의의 깊이와 폭을 훨씬 더 강력히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인데 확장 억제 수단을 결정하고 핵 사용을 결심하는 단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나토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안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미국에선 대중의 기대와 현실을 모두 충족할 조처라는 언급이 나온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북핵 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북핵 억제 방안도 관심입니다만 또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120여 명이 동행을 합니다. 첨단 기술 동맹 강화라는 목표에 걸맞게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당면에 있는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지,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정경련과 대한상의 등 6대 경제단체장까지 모두 동행합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입니다. 이번 순방 목표는 경제 외교, 그 가운데서도 첨단 기술 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첨단 기술 동맹의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의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 공급망, 두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세 번째는 첨단 기업 투자 유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움직임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산 배터리를 썼다는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 기밀이나 다름없는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해 고민이 깊습니다. 각 그룹 총수들이 미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얼마나 합의점을 끌어내고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조치 유예를 상당 기간 연장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전까지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간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도 관심 사안입니다. 경제사절단 70%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바이오 산업과 로봇, 항공우주,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으로 꾸려졌습니다. 국내 벤처기업들의 현지 투자와 해외 진출 판로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첨단 산업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의료 보장 확대와 기업 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측면에서 강조된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원래 미국은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7,5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IRA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 조건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절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까지, 그러니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강화는 결국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IRA를 미중 신냉전이 빚어낸 공급망 전쟁으로 규정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가 조건이 붙으면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34곳에서 14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테슬라와 GM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모두 포함됐지만 현대차, 기아를 포함해 폭스바겐, 닛산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조금 대상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 업체 중에 처음으로 보조금 전액을 받게 된 건데요. 현대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폭스바겐은 되고 현대차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폭스바겐은 앞서 설명한 IRA 배터리 광물 기준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배터리는 한국 기업의 제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현지에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GV70이 유일하게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지만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정부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폭스바겐, 그리고 정가를 다 주고 사야 하는 현대차.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 특히 경제 분야에선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4대 그룹 총수들도 미 정재계 인사들과 비공식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미 생산 조건에다 부품과 광물에서도 중국 비율을 낮춰야 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표방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진전된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시작할 때 확인하셨듯이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인데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귀국을 했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많았다.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또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들어오면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혹시 국민들이 도피성으로 머물렀지 않았는가라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출국할 때도 혹시 관련 얘기가 조금 나온 바 있다라는 일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본인은 그쪽 학교에 공식 초청에 따라서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혹시 그동안에 당 대표까지 했던 정치인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기 전에 이미 탈당을 선언했는데 탈당 자체가 그렇게 뭐 정치적 상황 변동을 가질 정도의 의미는 갖지 않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송영길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사실 86그룹의 맏형격이기 때문에 86 용태론과 좀 맞물려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별적인 용태론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당 전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자면요. 네.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대로 갔으면은 차기에도 유력할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될 만했죠. 본인도 아마 전략적으로 당 대표 이후에는 그 다음을 겨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일부의 집단적인 86 이런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당의 향후 진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일성으로 상황을 모르고 있다. 파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 정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당의 문제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랐던 것이다.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에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의 혹시선 친밀한 관계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지 않냐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느 선에서 풀릴지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본인은 모른 가운데 당에서 진행된 것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도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중심에 서 있었는지 나아가서 혹시 이재명 현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네. 층위에서의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작은 한 그룹의 용태 문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귀국 이후 또 귀국과 관련된 민주당 내 대응이 논의 중이라고 앞서 취재기자 얘기를 했는데 송 전 대표 조기 귀국 결정에 대체로 민주당 안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야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의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어.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죠. 네, 큰 그릇답게라는 표현도 있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좀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혼란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의 큰 그릇 얘기는 아마 그냥 후배에 대한 안아주는 넉넉한 얘기 정도로 봐지고요. 네.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지 송영길 대표 한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의 행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도 10여 명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또 녹취록의 성격이요. 예전에 무슨 청담동 뭐 술집 얘기처럼 일방이 전하는 그런 녹취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에 돈봉투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 당 사무총장 등이 계속 조받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네. 이것을 그냥 뭐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상민 의원의 당 전체 문제라고 했는데요. 당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다시피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도 좀 수사 과정이 있는 상황인데 당이 수사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네. 또 하나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문제이지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해서 당내에 해결할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보통 외부의 윤리를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건데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다른 차원에서 좀 중요한 국면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장 탈당을 빗댄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민 얼굴, 생 얼굴 이런 것도 위장 있었고요. 탈당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본인 스스로 임시 탈당한다고 했으니까요.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송영길 대표 탈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출국할 때 했던 얘기가 본인으로서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게 아주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그냥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주도해왔던 정당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당 소속으로 있는 것하고 당 밖에 탈당으로 있는 것도 그 차이가 없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무슨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지 않더라도요. 크게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행동이었었다. 오히려 문제는 전에 유인태 전 총장 등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차원의 혹시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네. 결국 문제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성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될 무렵에 담당 변호사였던 정철승 변호사가 만약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된다면은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짧게 상황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수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귀국 현장에서도 그렇고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소환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검찰은 일단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안 부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순서로 봤을 때는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출국 금지했던 사람들이겠는데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얘기는 본인을 먼저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든지 나갈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동안의 정치권 보면은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현역들의 경우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맞서서 피하는 방식이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은 자기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 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는 네. 검찰의 일정에 따라서 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논란 초기에는 검찰을 향해서 야권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수사가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할까요? 지금 이번에 당장은 하나가 주춤거리는 게 강내구 지금 회장에 대한 것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다시 재청구하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재청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좀 속도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실명은 두세 사람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은 출국 금지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논봉투 의혹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고 정치권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까지 지금 교수님과 짚어봤거든요. 송 전 대표 귀국 이후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반적인 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인가라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이 진행 과정 속에서 현재는 두 의원만 지금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점차로 진행되면서 여러 명의 실명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하다시피 이재명 대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 전당대회에 있으면 있었던 정도의 관행이었다. 50만 원 이 정도는 그냥 식사비 정도였다라고 지나가려다 오히려 역풍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금 당이 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소영 의원 등등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온 이후에 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이게 당의 분파장으로 이어질지 심지어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건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뜻대로 되지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중심 세력들의 위기 상황을 이재명 리더십의 새로운 난 국면 전환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생각도 고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느낌입니다만은 네. 물론 그런 판단대로 상황이 너무 좀 이제 심각한 문제여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다시피 일반적인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꾸준하게 심지어는 몇천 개가 관련된 게 나왔을 정도니까는 뭐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당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나머지 상대 여당은 꾸준하게 공세를 계속하겠죠. 그래서 네.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당도 그런데 또 공세를 마냥 하기에는 또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심이 좀 기댈 곳이 없다, 정치 혐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정가에서도 흐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실언 논란, 설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과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소신을 언급하면서 또 파문이 있습니다.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언도 있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 지금 최고위원이 되어 있는데 태영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두 개의 실언 논란이 있었죠. 하나는 4.3 관련해가지고 초기의 진행 과정을 뭐 기밀성 질행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 논란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회의 갔던 남북 협상했을 때 김구의 참석을 두고 또 발언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학술적인 논란 과정에 태영호 의원이 참여했다면 그런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네. 할 수 있을 건데 정치인으로서는 더구나 지금 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런 논란이 어떤 국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론의 반응을 보고 사과하고 본인이 자청해서 당의 윤리 징계를 허용하겠다라고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논의하고 보니까는 당신의 얘기가 뭐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학술적인 논쟁 차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맥락에 맞는 발언하고 다른데 이것은 태영호 의원이 지금 선택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북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이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4.3 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것에 도움을 부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본인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다 절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과 함께 김기현 대표 이미 절연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 전광훈 목사 관련 얘기를 너무 좀 심각하게 좀 발언했으면 쉬운데 너무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또 아니면 또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과거에 정광훈 목사를 둘러싼 네. 김기현 현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뭐 이런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국면에서 그런 뭐 부추김이 필요했으니까 발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기현 지금 대표 그렇잖아도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을 새롭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되게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전당대회를 거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당이 뭔가 붐을 일으키는데 네. 김기현 대표 출범하면서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심지어 역컨벤션 효과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정광훈 목사 얘기가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불거져가지고 조금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한번 일회성으로 태영호 의원하고 공방으로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끄는 당 대표 리더십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왔던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에다 정광훈 목사 문제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내부 과정에서 한번 논란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박 7일 일정의 대통령 국빈 방미 일정도 교수님과 잠깐 짚어볼 텐데 정상회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번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 이번에 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도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보니까 저도 옷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네. 두 가지를 크게 다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다뤘고 네. 또 하나는 일본 관계 두 개를 다뤘던데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 반응 등 나와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공을 당한 상황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전쟁 당사국들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는 당연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서 완충 장치를 좀 추구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완충 장치라면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하는 겁니까? 지금 국제적인 사회, 더구나 가치 동맹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침공을 당하는 걸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의 관계, 또 이것이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하고의 이후의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전에도 미국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반러시아 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푸틴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쟁점화되는 게 외교 전략상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번의 경우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밖에 노출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까 우리 기자는 선물 보따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챙겨올 것인가 그 가운데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가 또 한 축이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 또 경제 문제 우리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어떤 좀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장 큰 것은 아마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핵 지원 문제일 겁니다. 그동안에 1991년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된 이후로 네. 우리가 핵 문제를 가지고 직접 논의한 적은 없었죠.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 준비가 핵 전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은 강하게 봐야 킬체인 3축 정도만 나왔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강화해야겠다. 지난번에 국내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과연 핵 공유라는 개념이 가능한 개념인가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전제로 하되 현재보다는 더 뭔가 더 강력하게 한반도 핵구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뭐도 덧붙여 있냐면요. 바로 한반도 이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국민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이번에 화해 국면으로 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문수화시키는 정도까지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반 국민들의 차원에서 그건 못지않게 경제적인 문제, IRA 관련 문제라든가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뭔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인들끼리 이미 논의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오길 좀 기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11개월 만에 답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5박 7일 일정 동안 또 중요한 대목에서 YTN의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속보는 YTN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중국 힘에 의한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주중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근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주중 대사에게 엄정교섭, 즉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대사에 항의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순 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타이완 문제의 언행을 신중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부른 데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되는데 외교부도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개하며 맞받았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순 부부장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말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지만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적 결례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낸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등에 대해서도 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는 중국을 국제사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며 중국 입장의 입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타이완이 다음 달 첫 여성 예비군 소집 훈련을 실시한다고 타이완 언론이 오늘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군 관계자는 첫 여성 예비군 소집 훈련을 다음 달 8일 북부 타오위안 바더 지군의 작전 구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서 올해부터 여성 예비군 훈련도 허용했습니다.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며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리더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 정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큰 규모로 야심차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리더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을 호주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가장 긴급한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 제재에 착수하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나온 얘기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패권을 저지하려고 압박 강도를 높이자 중국은 지난달 말 보안 심사 강화를 명분으로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D램 시장에서 3위인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308억 달러 가운데 33억 달러, 약 11%를 중국에서 올렸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이 마이크론의 수출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메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같이 요청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중국 수출 감소와 실적 악화로 부진에 빠진 우리 반도체 업계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 협력 관계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되는지 우리 정부와 기업 측은 미국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물량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마이크론의 부족분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미국의 요구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도체 공급국이잖아요. 이 공급하는 데 충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공급하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져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전례 없는 미국의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나온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큰 틀에서는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되 경제 안보 논리로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조치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네, 국내 엠폭스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돼 누적으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역량으로 관리 가능하다면서도 증상이 있는 경우 적극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에 엠폭스 환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네요. 네, 원숭이 두창 이른바 엠폭스 환자가 10명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환자가 최근 사흘 동안 10명 추가돼 누적 환자가 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22일 4명, 그제 4명, 어제 2명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환자를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경북이 1명인데 9명은 내국인, 1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10명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확진된 사람들에게선 공통적으로 발진이 확인됐고 피부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병변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요.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가 피부 접촉이나 성 접촉 등 밀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상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파를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선 의심 증상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소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의료기관도 의심 환자를 발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엠폭스 잠복기가 3주로 길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낫기 때문에 실제로 숨은 환자는 확진자 숫자의 10배까지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지역이나 감염자 가족, 이웃, 친구 등을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이른바 포위 접종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0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 81명 많고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10주 만에 5,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5,007명,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으로 64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새로 뽑는 교원의 수를 4년 뒤 최대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가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줄기 때문이라는데 교사단체와 예비교사들은 현장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뽑는 교사 수를 매년 300~400명씩 줄이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학력 인구 급감을 고려하여 교원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는 이미 예상했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울기가 가파른데 교사 신규 채용에도 이런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또 2025년부터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정보 교과 수업을 할 교사와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기초학력 학습 지원을 할 교사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군지와 신도시에 학생이 몰리고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급은 무려 4,600여 개가 늘었습니다. 교사가 없어서 면 단위 학교가 사라지고 교육부는 교육 현장을 편견을 앞세워 현장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이미 10년 사이 절반 넘게 줄면서 교대생의 적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보다 교사 양성 규모가 크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교대 정원 동결 기조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에는 피해자를 탓하는 게시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피해자들은 제도적인 허점과 관리 부실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피해자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A씨가 직접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도 왜 이런 사기에 당했느냐는 주변의 시선에도 다시 돌아가면 또 당할 수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장문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관련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 탓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적잖게 보입니다. 대부분 개인 잘못이나 책임인데 정부에 보전해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내용입니다. 떼쓰기라거나 공부를 안 했느냐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조차 쉽게 피할 수 없는 사기라고 지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기를 벌인 남 씨의 경우 계약 당시 한 패인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는 전세보증금 2배 이상이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앞서 게시글을 올린 A씨도 실제 60건 거래가 비슷한 금액에 찍힌 것을 확인했지만 돌이켜보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당 거래들은 알고 보니 인천 지역 LH 간부가 뇌물을 받고 고가 매입한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그 시세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중개업자랑 임대인 측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피해자들은 당한 사람이 바보라는 잘못된 시선에 두 번 울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노력만으로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었던 거고 책임과 관련해서 정부가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분들에게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적극적인 긴급주거,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시민대책위는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통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의 1에서 3%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세입자가 사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누가 먼저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도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엔 집주인 동의 없이 자신보다 먼저 계약한 세입자 정보를 알기 어려웠는데 사기 피해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책이 뒤늦게 마련되긴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잃은 32살 전준혁 씨. 9세대 가운데 4번째 세입자란 임대인 말과 달리 실제로는 8번째로 거의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집주인이 공사 대금을 다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먼저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전 씨는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선순위권에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아예 후순위권으로 밀리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임차인, 배당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임차인들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전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정보 불균형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도 개별 호수 세입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엔 다른 임차인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조회하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 조항이 얼마 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다가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통과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라고 조언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요구를 하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많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금을 낮추거나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개인이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안도 이번 달에야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 사각지대로 꼽히는 대목이죠. 최우선 변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상당수 임차인이 구제받지 못한 건데 인천시는 정부에 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경매가 끝나 퇴거 조치된 피해자 240여 가구에 대해 제도가 한 발 늦었다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면서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길 가던 6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분간 이어진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확보했는데요.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친구와 함께 주택가를 걷던 고등학생 A군. 마주오던 남성 쪽으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성도 방어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고 A군은 태권도라도 하듯 온몸을 날려차기까지 합니다. 남성이 고꾸라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발차기. 급기야 충격으로 튕겨나간 남성이 건물에 크게 부딪혔지만 A군은 폭행을 계속합니다. 머리로 들이받은 뒤에는 연이어 뺨을 때립니다. 결국 남성이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로 길에 널브러지고서야 A군은 10분가량 이어온 폭행을 끝냈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아 8개와 갈비뼈 3개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해 남성과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미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곧 소년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열풍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과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에 인접 소방서 차량과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요금소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버스 등 다른 차량 4대도 연이어 추돌하면서 19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먼저 추돌한 뒤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끼어들면서 버스 3대와 연쇄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엔 경북 경주시 율동 펜션 앞에 주차된 코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가 모두 탔고 건너 외벽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초등학생 자매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기관의 도움이나 개입은 거부하면서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면서도 직접 학대한 정황은 없고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이틀 연속 규모 3.0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쯤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60km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늘 낮 1시쯤에는 동해시 북동쪽 40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진도 1의 약한 진동이 감지됐을 뿐 피해는 없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지난해부터 YTN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등 더는 개인 간 소액 물품 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기는 활개치는데 경찰 수사는 더디다 못해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수사당국의 집중 수사가 주춤한 사이에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YTN이 확인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 이른바 사이트 피싱 피해자는 지금까지 최소 600여 명.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이어 네이버 안전거래라며 가짜 결제 페이지를 보내 돈을 송금받는 범죄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후 경찰은 집중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빨리 잡히거나 늦게 잡히거나 시간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뿐이고 한 7, 8건은 검거가 되고 있어요. 되게 잘 잡히는, 그러니까 검거율이 상당히 높은 유형의 범죄고 나중에 이제 잡힐 거라고 통보를 하고. 반년이 지난 현재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여전히 사기 판매글이 판을 치고 피해자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건 결국 검거 소식이 아니라 경찰 수사중지 통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으로 추정돼 범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받으니까 저희로서는 더 이상 희망 가질 수도 없고 피해 복구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좀 있었고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걸 수사당국 역시 확인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개인 간 소액 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기 판매글을 적극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은행 역시 사기 계좌 지급 정지에 소극적입니다. 대책은 더디고 수사는 오리무중.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조직적 중고거래 사기는 오늘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14일과 20일 이틀 동안에만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360여 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77건, 신호 위반 차량은 126건이었고 음주운전도 7건이나 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서울 시내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217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뺑소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10여 미터 더 운전해 자택에 주차한 뒤 현장에 돌아왔는데 A씨 측은 오늘 검증에서 사건 당시 과속 방지턱을 밟은 거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충격을 느꼈다면 즉시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부딪힌 자리가 과속 방지턱 1m 앞이고 도로와 높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뺑소니 여부는 나중에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과 가임기 성인 여성 10명 가운데 9명은 생리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잘못된 다이어트가 생리통 발생 위험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경할 때 주로 아랫배 통증 등이 동반되는 생리통은 심하면 일상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복통도 엄청 심하고 허리 약간 끊김처럼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약을 진짜 한 3-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 먹고 그 20살 때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살을 좀 많이 뺐었는데 그때 한 8kg 정도 감량했었는데 그 뒤로 좀 그 생리 불규칙이랑 생리통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생리통을 겪을 위험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청소년과 성인 가임기 여성 5,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90%가 생리통을 호소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단식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을 1년 이내에 1개 이상 했다고 답한 여성은 22%. 이들에서 생리통 발생은 부적절한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경증은 22%, 중증은 53% 높았습니다. 특히 승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은 경우가 생리통 위험이 70% 가까이 높아졌고 원푸드 다이어트와 단식도 40% 이상 생리통 발생 위험을 높였습니다. 생리통은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처럼 자궁 문제로 생길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 스트레스 이런 거랑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젊은 여성에서 최근에 자궁 내막증이랑 근종 같은 유병률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젊은 여성들의 그 별경통을 호소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단면 연구인 만큼 앞으로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동과 식단 조절 등의 건강한 방식으로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부 유럽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인천공항을 모델로 수도인 바르샤바 인근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의 허브 공항이 목표인데 인천공항은 새로운 사업 동력으로 보고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참여를 추진 중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수도 바르샤바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라노프. 폴란드는 이곳에 기존 바르샤바 공항을 대체하고 유럽 중동부 허브 역할을 할 4천만 명 규모의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공항이 모델입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2021년 두 정부와 공항 공사 간 MOU가 체결됐습니다. Podpisanie współpracy z koreańskim lotniskiem Incheon wprowadza budowę CPK w zupełnie nowy etap realizacji. 유럽은 국제 여객이 연간 9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신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하면 성장세가 높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동부 유럽에 경쟁 허브 공항이 없어 기존의 바르샤바 공항이 연평균 13.8% 성장해 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특수도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15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전략적 운영 파트너로 단독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운영 의견 개진과 우선적 의결권 행사로 경영 참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6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분의 12.5%인 7,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잠재적 협력사에 국내 건설사 3곳이 포함되는 등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KDI는 사업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고속철도와 연결돼 항공 수요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배당 수익으로 2035년 이후 9년 만에 투자금을 충분히 뽑아내고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히려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써 고속철도에 이어지는 그 부분까지의 그 항공 수요가 그 공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을 좀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국내에서 벗어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이번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지금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1일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50여 개국 간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민간인 목표물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Russia has continued its assault on civilian targets in Ukraine, including schools and theaters and apartment buildings. And those targets have absolutely no military value whatsoever. 오스틴 장관의 언급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놓고 두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9개 이상의 새 기갑 여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0대 이상의 전차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ntact group has delivered more than 230 tanks, more than 1,550 armored vehicles and other equipment and munitions to support more than 9 new armored brigades. 우크라이나가 9개 기갑 여단을 새로 편성하는 만큼 다가오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전은 러시아와의 대규모 전차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0년 전인 1943년 7월 2차 대전의 승부를 갈랐던 독일과 소련의 사상 최대 규모 전차전인 쿠르스크 전차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이어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한국과 전쟁 당사국들 간의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에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윤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며 무엇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사안이 너무 시급해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 보고서를 보면 각국의 군비 지출은 한 해 전보다 3.7%가 증가한 2,9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출 1위는 1,170조 원을 쓴 미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은 한 해 전보다 5.9%가 늘어 10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일본보다 한 단계 앞선 9위였지만 지출 규모가 2.5% 감소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전날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밝힐 것으로 전망돼 미국 언론의 관심이 높다고 했는데요.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 수사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무능하다고 공격하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efore I even arrive at the Oval Office, shortly after we win the presidency, I will have the horribl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settled. I'll get it settled very quickly.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대선 출마일에 맞춰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ll never surrender. We're going to beat this virus. We're going to get it under control. And the first step to beating this virus is beating Donald Trump. 그러나 상당수 미국인은 두 사람의 대결이 반갑지 않습니다.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최근 미국 유권자 1,5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8%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번 조사에서 29%는 두려움을, 23%는 슬픔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맞대결을 전제로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46%가 바이든 대통령을, 42%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중 43%가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는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방류할 오염수에 대한 환경 평가만 했을 뿐 사고 이후부터 새어나간 방사성 물질의 해양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지 않은 데다 생물학적 농축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달 초 일본의 방류 후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의 4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바다로 배출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작동 전까지 배출된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앞으로 배출할 오염수 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만 한다는 겁니다. 1,500 베크렐 퍼 리터 수준으로 희석시켜 내보내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 운전 및 정지 기간 이후 향후 또 배출할 총량을 가지고 장기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전문가들은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세슘이나 탄소 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석한다 해도 결국 바다로 버리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양만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장기적인 영향을 보는 환경영향평가에 넣어놓고 같이 걸어놓고 평가를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해양 방출보다 육상 장기 보관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뉴질랜드 케르마덱 제도 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뉴질랜드 북동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케르마덱 제도 해역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인근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때 위험 경보를 발령했지만 곧 해제했습니다. 네, 조용필 씨가 오는 26일 신보 로드2 20 프렐류드2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YPC가 밝혔습니다. 오늘 조용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된 20여 초 길이의 티저 영상에는 호랑이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신곡 Feeling of You의 일부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신보는 조용필 씨가 연말 발매 예정인 정규 20집을 예고하는 선공개 싱글 음반입니다. 앞서 조용필 씨는 지난해 11월 첫 번째 선공개 싱글 음반 로드2 20 프렐류드 1을 내고 9년 만에 신곡 찰나와 세렝게티처럼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고립-은둔 청년을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온라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신청 조사, 확인 시 고립-은둔 대상 여부가 감지되면 사업 안내와 지원 의뢰를 연계하는 방식이고 통반장 등 지역사회 접점을 활용합니다. 발굴한 뒤에는 고립 청년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네, 전 세계 34개 나라에서 320여 개 팀이 참가하는 2023 세계 합창대회가 오는 7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 특별 행사를 여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원 수십 명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화음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2023 강릉 세계 합창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합창 경연대회의 지역별 우승팀이 펼친 결승전입니다. 주부, 육아 또 각자 자기 직업으로 막 바쁜 가운데서 모이기 힘들지만 주 2회씩 모여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 아레나와 강릉 아트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2000년 오스트리아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린 세계 합창대회는 이번이 12번째입니다. 국내 230개 합창단을 비롯해 34개 나라에서 321개 합창단, 7,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경쟁 부문 28개 종목과 비경쟁 부문에서 합창 경연이 열리고 거리 퍼레이드와 거리 공연, 세계 합창 총회 등도 이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의 개막식과 폐막식, 시상식은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인 강릉 아레나에서 진행됩니다. 동계올림픽 때 저희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해서 개최를 잘 치러냈듯이 이번에도 저희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저희 합창대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위는 모든 공연과 행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 개막식에 한해 예약하고 오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예약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주말 프로야구에서는 야구 팬을 울고 웃기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9회 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쓴 롯데는 파죽의 4연승을 이어가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러셀이 포수의 글러브를 절묘하게 피하며 예술적인 플레이로 베이스를 파고듭니다. 센스 넘치는 주루의 심판은 세이브 판정을 내렸습니다. 추격에 나선 한화 이성곤의 희생 번트 상황. 공을 잡으려던 LG 정우영과 문보경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엉덩이를 부딪히고 맙니다. 정우영이 문보경에 밀려서 넘어지면서 지금 송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경기 하이라이트는 창원구장에서 나왔습니다. NC의 석점 뒤진 9회 노아웃 만루. 전준우가 이용찬을 상대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송구가 흔들린 사이 동점으로 따라붙은 롯데는 5점을 뽑아내며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10년 만에 창원 원정을 싹쓸이하며 4연승을 질주한 롯데. 최근 6경기 5승 1패로 봄의 강에 붙여진 별명처럼 봄대다운 모습입니다. 평균 자책점은 꼴찌, 팀 타율은 6위에 불과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무서운 집중력으로 뒷심을 발휘 중입니다. 개개인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뭉쳐서 하다 보니까 또 역전승도 많이 나오고 좋은 경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균안을 제외한 선발들이 부진한 데다 외국인 선수들이 흔들리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First pitch here, Taylor Ward has a high fly. That's Dendros. This is hit pretty well. Back at the wall, there's Bisbell. He leaps. But here it's this one. Right center. There's the hat trick. 3 in a row. Ward, Ohtani. It's 4-2 Angels in the 6th. 흑신 나달은 복귀가 불투명하고 최강 조코비치도 팔꿈치가 아픈 상황. 19살 알카라스가 또 한 번 천재적 재능을 뽐냈습니다. 특히 드롭샷 등 묘기에 가까운 플레이로 바르셀로나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4강전이 특히 압권이었죠. 알카라스의 짧은 드롭샷에 쫓아오던 스피드를 줄이지 못한 상대가 곧장 네트로 직행합니다. 테니스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네트를 건드리기만 해도 실점인데 체면을 구겼습니다. 상대 다비도비치 포피나도 탁구에서나 나올 법한 하회전 발리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공이 상대 코트에 닿았다가 곧바로 다시 네트를 넘어왔죠. 묘기 백추를 뒤로 하고 결승에 오른 알카라스. 전매 특허 포핸드 드롭샷이 10번 가까이 장렬하면서 치치파스를 2대0으로 제압합니다. 성공하면 득점이지만 높은 난이도 탓에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 어려운 기술인데 이 선수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바르셀로나 오픈의 전통, 챔피언이 골퍼슨들과 함께 풀장으로 직행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장렬하는 지중해의 태양 아래 시원한 다이빙으로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습니다. 21살 신예 이찬준이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찬준은 어제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에서 4.346km의 서킷 21바퀴를 40분 59초 250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예선 1위를 차지한 이찬준은 예선과 결승을 모두 석권하는 폴투 윈도 달성했습니다. 여자 프로배 구단을 운영 중인 페퍼저축은행이 장애인 양궁 대회 겸 대표 1차 선발전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대한장애인양궁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약 80명의 장애인 양궁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면서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1mm 미만으로 양이 무척 적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가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특히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 대전과 대구 9도, 광주도 10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9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도 14도, 광주와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